한데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어요. 부쩍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얼굴도 푸석푸석한 게 요즘 여간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서가 무지막지하게 싫었어요. 조금 꼴불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 3년차가 되던 시절이었고 제 나이가 31살일 때입니다. 남편한테 1살 차이 연년생으로 동생이 있어요. 저한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그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간호사였고 그 사실에 저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봉사와 희생정신이 강한 그런 이미지요. 저는 아픈 사람 근처에만 가도 똑같이 아파지는 것 같아 절대 꿈도 꿔본 직업군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동서를 엄청 좋게 봤어요. 처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동서를 온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준 날이었어요. 간호사라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아주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었어요. 제잘제잘 떠들면서 동서의 주도로 식사 자리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저에게 언니는 무슨 일 하시냐면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더니 제 가족들부터 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야기 들어보면 조무사라는 이유로 간호사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한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제 가족과 연관된 다른 질문에는 되도록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회사 이름이 뭐냐, 회사는 규모가 어떠며 위치는 어디냐,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냐, 심지어는 제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얼마 받는 것까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게 조금 그래 보이긴 했어요. 사실 제가 받는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 어디 가서 돈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취직했을 때는 연봉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신입기간에는 연봉을 적게 주다가 연차수와 경력이 쌓이게 되면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오르는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신입 직원이었으니까 연봉이 엄청 적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받는지는 남편만 알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그 당시 제가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받던 것보다 2배가 넘게 올랐지만 괜히 잘난 척하는 것인가도 싶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한테 제 연봉 오른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서 동서의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결혼 준비하던 당시에 받던 연봉을 동서에게 말해주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한 달에 200은 벌걸? 여자치고는 잘 버는 편이지 라고 대답을 하니 동서가 200 정도가 잘 버는 거라고요?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우리 와이프는 어쩌고 하면서 추켜 세워주고 결혼할 상대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대화의 화제가 동서랑 제가 버는 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하듯이 말하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조금 그랬네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동서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자기 연봉을 그냥 오픈해버리더라고요. 3교대 할 때는 거의 4천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주간 근무만 하느라 그때보다 조금 줄었다면서 말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저 들으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도련님하고 동서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하고 도련님 내에서 넷이서 따로 2번째 만난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제 동생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 동생이 조무사 한다면서요? 하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마 도련님이 말해준 건가 싶었어요. 동서는 오지랖을 부리며 저한테 제 동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 연락처를 주라고 말하면서 도와줄 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무사는 비전도 없고 간호사들한테 무시당하는 직업이니 동생한테 더 늦기 전에 대학 가서 진짜 간호사가 되는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제게 충고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간호사 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했는지 주구장창 설명을 늘어놓더니 일반 사무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무직을 하고 있는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는 식이었지요. 동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엄청 고귀하고 대우받는 일을 하는데 말하며 저를 깎아내리려 드는 게 뻔히 보여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서 하게 되었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동서가 저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저희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살림들 보고 이건 어디 브랜드냐 물어보고 가격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뒤 동서네가 신혼집 집들이를 한다고 저희 부부를 초대했는데 정말 저희 집에 있는 가전들하고 전부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에서 보란듯이 한 단계 상위 모델들로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오지랖 부리고 잘난 척하는 동서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결혼 파토 낼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가 될 사람인데 잘 지내봐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서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동서의 잘난 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네와 도련님네 함께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하러 가면 동서가 쪼르르 따라 나와서 자기 카드를 들이밀며 언니가 돈이 어딨냐고 그 돈으로 언니 필요한 거 하시라면서 자기가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말하는 투가 자기가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동서가 아니라 제 형님 노릇하려고 한다고 해야 하나. 도련님네 신혼집이 가까운 편이라서 부부끼리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라 치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니네 회사는 그 돈 주고 사람 부리면서 늦게까지 잡아놓냐면서 정작 회사 다니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더 열을 내더라고요. 늦게 온 저를 걱정해주며 회사를 까듯이 말하지만 실상은 저한테 그 돈 받고 그 시간까지 일하냐를 돌려서 말하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그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버이날도 다가오니 시부모님 그때에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어느 정도 드리자고 했더니 엄청 걱정해주는 표정으로 언니?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언니네 그 정도 형편이 되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해 여름은 남편하고 휴가 맞춰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유럽에는 꼭 다녀오자며 벼르고 벼르다가 다녀온 여행이었는데 휴가 때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에 언니 돈 잘 버나 봐요. 아주버님이 아주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빈정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고는 얼마 뒤에 저한테 와서 자기들도 내년에 유럽 여행 가기로 예약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사건건 저랑 비교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사소한 거 가지고 동서랑 기싸움 하느냐는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동서가 저보다 잘나고 돈도 훨씬 잘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도련님이나 제 남편이나 직장도 비슷한 수준이고 버는 돈도 큰 차이가 없으니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두 부부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더 형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입으로 동서한테 응? 사실 내 연봉은 얼마야? 너보다 많이 벌지?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했어요. 부부끼리 자주 식사를 하는 편인데 도련님네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일부러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고 서재로 쓰고 있는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서 전년도 연말정산했을 때 받아놓은 원천징수를 켜놓고 9월달 월급 명세서도 같이 열어놨어요. 9월달 월급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전년도 원천징수도 비과세 제외하고 5천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요. 준비는 모두 끝났고 동서가 도착했을 때 아직 식사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고 좀 쉬고 있으라고 말해줬어요. 동서 습성상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뭐 새로운 거 있나 없나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거든요. 일부러 서재 앞문에다가 이번에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걸어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서가 이거 못 보던 거라고 언제 이런 걸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을 부르더니 이 가방 얼마 정도 할 텐데 아주버님 또 큰돈 쓰셨겠네 하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조절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번에 새로 산 거라고 급하게 음식 준비한다고 방 안에 둔다는 걸 깜빡했다고 동서에게 괜찮으면 방 안에 옷장에다가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언니 형편에 이런 가방이 어쩌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면서도 꼭 저 들으라는 식으로 가방이 얼마인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일부러 보라고 켜놓은 컴퓨터를 보고 있었나 봐요.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면서 도련님이 저한테 와, 형수님 엄청 부자셨네? 하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라고 말하며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동서 자랑에 한마디 해줬으면 싶었던 미련퉁이 남편이 그제서야 도련님네한테 몰랐냐면서 돈 그렇게 벌기 시작한 지 한참 됐다고 아마 도련님하고 자기하고 합친 거보다 저 혼자 버는 게 많을 거라면서 그제서야 제 자랑을 해주기 시작했네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식사 준비 끝나고 밥 먹는데도 무슨 나라 이름 백성처럼 깨작대면서 먹다가 멍하니 어딘가 응시를 하고 괜히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고요. 제가 동서에게 이거 비싼 고기인데 입에 안 맞아요? 이번에 보너스가 넉넉하게 나와서 비싼 걸로 산 건데 아까 동서가 걸어준 그 가방도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하나 산 거예요. 하면서 자랑을 했죠. 평소에는 가방 얼마 주고 샀냐, 생일 선물 받은 거냐 등등 꼬치꼬치 물어볼 동서가 그날따라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식사 후에 제가 내어온 커피만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별거 아니겠지만 풀이 죽은 동서 뒷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분이 풀리며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돈 얘기나 회사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동서의 비교질이 참 지치고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고생하는 동서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동서가 하는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요즘 동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밤낮 없이 그 위험한 데서 고군분투하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이 더 확산되지 않게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저희 동서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이 식사할 때 파견 근무로 돈을 7천 가까이 벌었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보니 이참에 또 자기 자랑 시작하려는가 싶기는 한데 이번만큼은 동서한테 져주려고요. 지금은 동서네랑도 사이도 좋고 서로 힘이 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 있으면 또 보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이제 돌진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 원래는 어머니께 주시려고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젊으실 적에 할아버지와 서울로 올라오셔서 수유리에서 음식점 하시며 돈을 꽤 버셨어요. 저한테 주신 건물 말고도 부동산 자산이 좀 되었는데 다른 친척분들한테도 이것저것 다 나눠주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큰 사랑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 아픈 동안 아버지가 워낙에 잘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할머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도 많이 받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서도 사랑받으며 커왔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업이 꽤나 되는 편이라서 생활에 전혀 어려움 없이 지내십니다. 아버지 혼자인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아버지 집 근처에 얻었어요. 시댁에서는 반기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하는데 비용을 거의 다 내주셔서 따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와 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저에게는 요즘 살살 맞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하네요. 시어머니와 다툰 이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할머니께 증여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를 하냐며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나온 것도 제 짐작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시어머니 부탁을 거절했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 건물 1층에 공실이 생겼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신우랑 같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1년이면 자리를 잡을 테니 그때까지 월세랑 보증금 없이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건물이 위치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공실 채우는데도 어려움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었고요. 신우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어린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기만 하던 걸 알기 때문에 못 믿어온 부분이 더 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입자가 구해질 텐데 제가 뭐하러 신우 카페를 제 돈 포기해가면서 열어줘야 하나요? 제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의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 용돈이 조금 넉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제 남편에게 받는 용돈도 따지고 보면 제가 주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아무리 수입이 엄청 늘었다지만 그런 식으로 가족들한테만 퍼주는 남편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사는 곳이 지척인데 제가 먼저 한번 방문하자는 말 꺼내기 전까지는 가자는 말 죽어도 먼저 안 하고 전화 연락도 장인어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전화와서 우리 사위는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주 그렇게 남편한테 서운할 때가 없어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신우가 저 없는 동안 저희 집에도 뻔질나게 드나들게 되었어요. 저는 건물 때문에 낮에는 제 개인용도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마주치지는 못해요. 새 물건 냄새는 어찌나 잘 맡는지 제가 쇼핑 가서 뭐라도 하나 새 거 사놓으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이 어떻다느니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된다든지 어쩌니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저 없을 때 남편한테 말해서 몰래 빌려가고 합니다. 예전에 사놓고 오랜만에 가방 하나 들려고 옷장을 뒤지다 없으면 여지없이 신우가 남편 통해서 저 몰래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빌려줘 놓고도 가방 같은 거 솔직히 잘 모르니 뭘 빌려줬는지 기억도 못해서 다시 받아내지도 못하고요. 아무튼 저랑 이렇게 잘 맞지도 않는 데다가 스스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놀러만 다니는 신우의 어디를 봐서 제가 월세 포기해가며 카페를 열어주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보고 매정하다고 쓴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그 마음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셨는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남편 혼자 있는 집으로 찾아가셔서 저보고 싸가지 없고 돈 좀 생겼다고 이제 시엄만 무시한다며 남편한테 한풀이를 하셨나 봅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친정아버지 집까지 가셔가지고는 딸 교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주 어른 보기를 우습게 본다는 식으로 한마디 하셨다네요. 아버지가 무슨 상황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따지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 뺏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저에게 성질을 냈어요. 그냥 해주지 그깟 건물로 유세를 부리느냐면서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장사가 요즘 보통 힘드냐고. 이 시국에 문 닫는 카페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가 넘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신우가 뭘 할 줄 알아서 카페를 운영하겠냐고 현실을 똑바로 보라며 남편을 타일렀는데 남편의 반응이 제 말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더 화를 냈어요. 저보고 변했다고. 너 옛날이면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거라면서. 건물 생기고 돈 많아지니까 아주 내 가족들이 우스워 보이냐면서. 대학교도 지잡대를 나와가지고는 운 좋게 건물 하나 생겼다고 세상 다 가진 거 같냐고. 네가 뭔데 자기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를 내더군요. 대학교랑 장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건물 있다고 무슨 죄가 앉아서 떼돈을 버는 줄 아는가 본데. 건물 관리하고 세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회사 다니는 너보다 관리 몇 년 해본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냐 한마디 하니 할 말이 없었는지 저한테 또 건물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바꿔준 외제차 끌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한 번은 건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회사 때려치고 제 명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면서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걸 반대했는데 그 뒤로 월급 받아올 때마다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은 시댁에 다 줘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으면 다 주라고. 대신에 나도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한마디 했더니 미안하다며 저한테 빌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댁으로 도망가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돌진한 딸내미 걱정은 하나도 안 됐는지 좀 어떻게 저랑 풀어서 잘 지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대뜸 전화기를 들이밀더니 지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싫다고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더니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며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거 반만큼만 시어머니한테 해보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딸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하고 기뻐하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듣고 딸아이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짐 챙겨서 나오는 와중에도 저한테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제가 지금 뭘 잘했다고 엄마도 없는 친정 가서 네가 뭘 할 거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딸아이 데리고 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놀라시고 제가 울고 있으니 아이까지 따라서 우네요. 한참 울다가 정신 추스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건물 가지고 시댁에 돈줄 취급 받는 것도 싫고 그전에는 없이 살아도 둘이서 참 행복했는데 이럴 거면 건물이 왜 제 수중에 들어온 건지 싶고요. 이혼했을 때 딸아이가 받을 손가락질 생각하니 혹시나 나중에 딸아이가 저를 이 사실로 원망을 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네요. 이혼을 하려면 합의 이혼을 해야 할 텐데 돈 맛을 알아버린 시댁 쪽에서 저랑 그렇게 쉽게 이혼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후기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어야 하는데 몰랐던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알아봤더니 고부간의 갈등도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아빠 없이 자랄 딸아이 생각도 제가 너무 걱정만 앞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애아빠와 제 사이가 저런 상황에서 자랄 아이가 더 불쌍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했네요. 약속 장소에 나온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위기양양해가지고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사과할 마음이 들어?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아이 때문에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있다가 저도 한마디 꺼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고요. 우연찮게 수중에 들어온 건물이고 그로 인해 내 벌이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 때문에 내가 항상 스스로에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 집안의 갑이 되었다 착각한 것 같다고요. 그 건물을 담기엔 제 그릇이 너무 작았다고 말하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디 더 들어보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내 딴에는 시댁에도 아쉽지 않게 챙겨주려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고 내가 친정아버지를 시댁보다 더 챙긴 게 맞고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준 집은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리고 건물 가지고 유세 부리기도 싫고 어차피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엄마 건물이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사이 나빠지는 걸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건물 명의도 원래 주인이었어야 하는 친정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겠다. 시집살이해도 괜찮으니 집을 팔아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제 우리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나도 오빠 하나만 바라보고 살 테니
다시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자고요.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왜 친정아버지 명의로 돌리냐고. 그건 우리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자기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1층에 장사를 하게만 해주면 된다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그건 아니라고. 어떻게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한테 월세를 받네 마네를 결정하겠냐고요. 건물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한테 가는 게 진정한 주인 찾아주는 거고, 우리도 건물 없이 살 때 둘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건물이 내 명의로 있는 한 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갑의 입장으로 살아갈 거고, 이런 식의 일이 또 생길 게 뻔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남편이 잔뜩 당황해서는 자기가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려고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미 마음 굳혔다고, 오빠가 이걸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입원하셨던 병원 재단에다가 건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빠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2주 뒤에 남편이 저에게 들이민 건 이혼 서류였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 따위 기대한 적도 없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받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만도 않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사전 외제차라도 건지려는 마음에 저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돌리거나 신혼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는 생각은 사실 추호도 없었어요. 남편도 건물 없이 둘이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에 동의만 해줬으면, 제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줬으면 그때 가서는 저도 시어머니든 신우가 되었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저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엄마 앞으로 남겨주신 건물이 제 인생을 달라지게 한 건 사실입니다. 허나 정말 사랑했고 가정까지 이룬 한 남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변해가는 과정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으니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엄마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지켜내게 되었으니 이혼이라는 결정에 한 점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버지와 딸아이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막 30이 된 여자입니다. 저와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남자친구도 홍기가 차니 두 사람 다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한 지는 2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저희 집이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다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벌써 시집을 간 지 3년이 넘었고 현재도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간 저한테 말해준 내용만 들으면 집안도 괜찮은 편이고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 다니지 못하지만 전에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했답니다. 직접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꺼낸 건 없지만 가끔 흘러가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부모님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서로 결혼 생각이 생기다 보니 집안 이야기도 하게 되고 서로 현재까지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학사장교 출신이라 취직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로 회사 생활한 지 5년이 넘었고 학자금 다 갚은 뒤부터는 한 달에 200씩 적금을 들어 현재 모은 돈이 1억을 넘게 모았는데 남자친구는 따로 적금을 들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연애 시작할 때 신입사원이었으니 연차수로는 3년이 넘어가는데 적금 같은 걸 따로 들지 않는다는 말에 처음 놀랐고 3년 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놓은 돈이 2천도 안 된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학사장교를 나왔는데 아무리 군인 월급이 적다지만 4년 가까이 복무해놓고 그때 나온 월급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 시작한 기간이 저보다 3년이나 짧다고 해도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속물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경제관념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서로 동시에 꺼냈다 보니 남자친구는 우리 결혼하게 되면 이러면서 틈만 나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걸 눈치를 챘는지
하나둘씩 돈을 못 모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자기가 학비를 조금 보태준 게 있다는 듯이 말하다가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드리고 있는 돈도 조금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못 모은 거라며 앞으로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면서 열심히 모아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자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 학비도 내주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연애하면서 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말해주는 거라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건 왜 말 안 했냐고 하니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저한테 소개시켜줄 수가 없으니 유학하는 동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 알려주지 않은 거라 설명하더군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여동생 학비는 왜 내줬나 싶고 여동생이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가 될 거라면서 여동생이 그렸다는 그림들을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나름 여가 생활한다고 갤러리도 많이 다니고 미술작품에는 아주 조예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그린 것들은 솔직히 딱 봐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근처 대학생 졸업작품 전시회에 나온 작품들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고 장래가 촉망받는 화가라면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내주며 데리고 있을 텐데 학비 내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말한 만큼 재능 있고 촉망받고 있는 인재는 아닌 듯 하고요. 제가 봐도 딱히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수많은 미대생들을 배출시켜온 미국 대학교에서 볼 때는 오죽할까요? 심지어 여동생이 27살인데 아직도 대학생이고 저랑 만나온 2년 동안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고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소린이 27살인데 현재 몇 학년인지 짐작조차 가지가 않습니다. 본인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면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생판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자친구 여동생 뒷바라지 하겠구나 싶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부모님은 노후가 돼 있는 거 아니셨냐고 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느냐 물었더니 두 분이서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서 어머니는 현재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노후 준비가 다 되셨다는 분들이 자전거 끌고 이 추운 날에 배달 일을 하고 계신다니?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후 준비가 다 되고 은퇴를 하셨다는 듯이 설명해왔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현재 하던 사업이 망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배달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누구에게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섭섭해하면서 저를 보고 돈 밝히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연애하는 내내 그렇게 안 받고 그런 제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어떻게 저보고 그럴 수 있냐며 너무하다고 자기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어요. 배신이라는 말에 저도 확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님 노후라도 돼 있었다면 같이 알뜰살뜰 살면 된다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27살에 미국에서 학비 지원받으며 살고 있는 여동생까지 있다면 제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졌어요. 그리고 여태껏 부모님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듯이 속여온 게 누구냐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잠시 몇 년만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동안 제 월급으로 생활해도 제가 벌이가 많은 편이니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이 시국이 끝나면 부모님이 노하우가 있으니 식당을 다시 열어 일어나실 거고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자기도 제 부모님한테 아들처럼 잘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모습 때문에요.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모님하고 여동생 지원해주는 걸 그만한다고 해도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결혼도 할까 말까인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부리면서 그러면 자기가 부모님이랑 여동생 다 버리고 너랑 결혼하면 좋겠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랑 헤어지고 넷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여동생을 뭐하러 버리냐고 나 하나 때문에 가족까지 버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완전 김치녀 신부 아니냐고 하면서 여태까지 저를 만난 시간이 아깝다며 성질을 부리고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며칠째 전화 연락이 통 안 되네요. 이거 헤어진 거 맞죠? 제가 찼어야 하는데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아무튼 남자친구 말대로 저도 여러모로 시간 낭비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돈 밝히는 속물인가 싶어서 찝찝한 기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30 넘으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후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날로 5일이 지난 주말에 새벽 3시가 돼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혀가 꼬부라진 게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제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술은 그렇게 취해가지고는 제 마음을 돌릴 만한 번 듯한 거짓말 하나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를 아직도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가 싶더니 부모님 생활비랑 여동생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는 술이 취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꼬부라진 혀가 갑자기 펴진 건지 말을 아주 또박또박 잘하더군요. 제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자기 가족들 도와주면 저한테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화가로 대성하면 우리 그냥 두겠냐는 둥. 부모님이 식당 영업만 다시 시작하시면 노후 준비해드릴 것도 없다고. 여태까지 드린 돈은 물론이고 나중에 그 식당까지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고 잘 좀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는 대기업 다닌다고 해봐야 40살이면 정년이지 않냐고. 그때 가서 치킨집 차리는 거보다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정말 술에 취한 건가 싶을 정도로 또박또박 한마디씩 읊는데 정말 이딴 말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태까지 인연을 같이 해온 남자친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멍청한 놈이었던가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날 완벽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내 정년이 정말 40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샀지. 너네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 너 학사장교하면서 모은 돈부터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까지 전부 어디 갔냐고.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냐고 따끔히 한마디 했어요. 너가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건 눈물겹지만 그렇다고 나는 밑빠진 독에 구멍을 메우고 있는 두꺼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다툰 이후로 미국에서 미대 유학하는 비용도 대충 알아봤는데 한 학기에 1억이 넘는 곳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투자한 돈 본전 뽑고 싶으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여동생한테 학비 명목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재능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취직할 준비나 하라고 하는 게 너한테도 네 여동생한테도 더 이득일 거고 그 누구도 너한테 해주지 못할 참된 조언일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는 저보고 김치녀의 속물이라고 그렇게 성질을 내더니 그런 말을 듣고도 그래도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가족들 지원해주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조금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여태까지 만나온 정이 있어서 해준 최선의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고를 해주고 후련하게 헤어지자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일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내면서 저를 차버린 것 같이 말하고 헤어진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매달리는 남자친구 떼어내버리니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를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진정 저를 아껴주고 두 사람의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에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저희 어머니는 제 졸업식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셔서 손도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고모댁에 맡겨졌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기억이라 딱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거기서 지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엄마와 사이가 좋던 큰애 삼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굉장히 난감해하시며 앞으로 이런 부탁은 자제해달라는 듯한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는 걸 외가에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가와는 거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꼴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시집갈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엄마 쪽 친척들에게 더 이상 뭔가를 바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한 뒤부터는 친가, 외가 친척들 전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 저 혼자 제 앞가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부터 저 혼자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제사를 모셨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 3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제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고 저한테 정말 많은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해줬고, 저는 남편의 청혼에 응하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던 게 있었어요. 혹시 시부모님이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깔보지는 않으실까? 이런 것들이요. 상견례 자리도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부모님께는 설명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게 된 시부모님은 정말로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싫다거나 결혼을 반대하신다거나 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저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냐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그 훌륭한 성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저 혼자서만 하려니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한다면 어머니와 같이 준비했어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랐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어려운 게 많았어요. 시어머니 본인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사실 시어머니 쪽에서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형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할 때도 알뜰히 준비를 잘했고, 아무래도 최근에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보다도 더 잘알지 않겠냐면서요. 시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언제나 감사함을 여기고 있긴 하지만 형님하고 저는 도무지 잘 맞지 않았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하고 같이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싫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를 조금 깔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사실로 자격지심을 갖는 건가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어요. 형님과 식장을 알아보러 간 날에 혼주석에는 누가 와 있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신 고모가 계시긴 했지만 저는 제 혼주석에 고모가 앉아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연을 끊어버린 어머니 쪽 친척인 이모나 삼촌들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혼주석을 비우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화촉점화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 온 시어머니 측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겠냐면서 정 세울 사람이 없으면 대행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다며 유난을 떨었어요. 충분히 걱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말해준다기보다는 시어머니도 대단하시다며 고아라서 파혼하는 커플도 많다던데 큰 결심을 하셨다는 둥, 자꾸 제 아픈 가정사를 괜히 들쑤셔보려고 한다는 게 전부 티가 났습니다. 결국 또 혼자서 고민하다가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혼주석에 대신 세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제 상황을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시긴 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숨겨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무슨 미안할 일이냐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결혼이며 결혼식은 말 그대로 식이지 본인이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혼주석을 비워둔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자까지 치울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빈자리로 내버려뒀어요. 신랑과 동시 입장을 하고 혼주들이 해야 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근처에 사는 편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오며 가며 도와주기 편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제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결혼 전에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시어머니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명절 당일날 아침에는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차례를 지내고 뒷정리를 한 뒤에 시댁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시가 제사에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날부터 시어머님과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다 해요. 명절 전날에 아주버님네는 오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이 멀다 보니 시댁에 도착하면 늦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제사 음식 준비는 보통 저랑 시어머니랑 합니다. 형님이랑 신우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저도 다음날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하니 오히려 음식을 같이 한 번에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형님네는 보통 제사 지내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처가에 갑니다. 그래서 명절 전날 저녁에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하는 게 전부였어요.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결혼 전에 있던 일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도 먼저 연락을 안 드리고 형님도 딱히 저를 찾으시질 않았으니 웬일로 전화를 다 했나 받아봤더니 왜 자기만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몇 번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명절마다 이러니 자기 혼자 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차례 혼자서 지내는 부분도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대답했더니 저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려는 거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며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집 왔으면 시댁 차례가 우선이지 왜 친정 차례에 목숨을 거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거드는 거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형님이 차례상 차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형님한테 혼자 다 차려놓으라고 맡기실 분도 아니고 전날 미리 해놓은 음식들 가지고 같이 준비하셨을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명절날 일을 더하는 기분이 드셔서 그러는 것이면 형님은 대신 전날에 음식을 안 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식사상을 내가도 제가 더 많이 내가고 뒷정리를 해도 제가 더 많이 한다고 형님은 전날 저녁에 오셔서 아침만 드시고 바로 친정으로 가는 반면에 저는 명절날 단 하루아침만 자리를 비우는 거지 명절 내내 시댁에 머물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형님은 자기는 친정이 있는데 동서는 친정이 없지 않냐며 자기야 자기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보고 싶어할 사람도 없으니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종일 있는 걸 가지고 유세를 부리냐고 하네요. 가정교육 못 받은 게 이런 데서 다 티가 나는 거라고. 제 사정은 알고 없고 똑같이 시집온 마당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자기한테 일 다 떠넘기지 말고 이번 명절부터는 차례 참석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 차례를 지내던가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저히 터져나오는 서러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일하다 말고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 숨어서 혼자 펑펑 울었네요. 한참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와중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해는 친정에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이번에는 자기도 명절 전날에 음식하는 거 도와주러 갈 테니까 먼저 장 보러 가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흐느끼며 전화를 받고 있으니 무슨 일 있냐며 꼬치꼬치 묻는데 서러움이 올라와서 형님과 한 통화 내용을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우가 시어머니께 다 말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라 하시길래 집으로 가지 않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상을 차려놓으셨고 자리가 두 자리가 더 있길래 저희 말고도 또 누구를 부르셨나 했어요.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네가 오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며 저랑 형님 앉혀놓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형님에게 이제 너도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걸 꺼달라 하셨습니다. 저랑 둘이서 하는 게 이제는 힘에 부친다고요.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지방이랑 다 가지고 와서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 제사도 같이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서는 다시 형님한테 너도 시집을 왔으니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기라며 앞으로 명절날에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러는 게 어딨냐고 시어머니께 대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형님이 이제 시댁에는 올 일이 없을 거라며 연을 끊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며 대신 우리 죽기 전에 유산은 다 둘째랑 신우에게 나눠줄 테니 한 푼도 받을 생각 말라 하셨어요.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형님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바닥에 등을 깔고 드러누워 억울하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 뭐 대화도 통하지 않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형님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니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게 무색하게 너무나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만 따로 불러내셔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상황이 그래서 한 말이니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며 제사는 원래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게 아니니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첫째네가 이제 오지 않을 테니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걸 조금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정 연휴에는 예고한 대로 형님네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침 차례상 준비하는 것 전부 다 시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분주히 움직이시며 준비를 하셨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은 많이 없었어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저도 이제 준비할 게 많을 테니 얼른 가보거라라고 하시면서 마무리 준비는 혼자서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께는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두 분께 저희 부모님께 못해드린 만큼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시어머니 생신이네요. 여태껏 바쁘다는 핑계로 생신상 한번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려고 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인원 제한 완화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꿈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5천 정도만 남편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대출이에요. 남편이 그 외에 모아둔 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비용을 했고 친정이나 시가 양가 어른들께는 따로 손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도 혼수로 5천 정도 준비했고 혼수 준비하고 남는 돈은 남편 집에 묶여있는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경기도 신도시 쪽 상가에서 카페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특히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남편 카페 수입이 아직도 들쑥날쑥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남편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주 5일 일하는 저에 비해 휴일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이지만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고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등 기본적인 집안일은 남편이 저와 분담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주말에는 남편 카페에 나가서 청소 같은 것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매일매일 일만 하느라고 바빠서 여자 문제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것 같은 문제로 제 속을 썩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으니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일 때부터 며느리 잡기를 시작하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남편이 카페를 독립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위치가 시댁 근처에 있거든요. 신정새해가 밝은 첫날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쯤 친정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만 들리기로 했는데 남편 카페가 근처에 있고 새해 첫날에는 모처럼 카페를 열지 않아도 돼서 말일날 가게 문 닫으면 바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고 저도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회식이 잡혀있던지라 저는 집에서 쉬고 다음날 갔으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었는데 1차 회식 때 얼굴만 비쳤다가 시댁 가야 한다는 이유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니 저한테도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1차 회식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가니 밤 9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다행히 시댁 근처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갔어요.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정류장까지 차로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류장에 남편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아직 오고 있나 싶어 어디쯤이냐 물어보려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아파트 바로 앞까지 오니 그걸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고 회식에 버스까지 타고 와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거기에 날씨는 엄청나게 춥고 시댁이 경기도 신도시 중에서도 좀 외곽이라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버스를 타려다가 너무 춥고 짜증이 나니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보여서 그걸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벌써부터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러 나가려는 걸 시어머니가 막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 그거 가지고는 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곧바로 자고 싶었지만 옷 편한 걸로 갈아입고 분위기 좀 맞춰주려고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왜 거길 앉냐고 하시면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같이 식사도 안 했는데 설거지를 하라는 말이 진심이신가 하고 설거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잖니? 우리는 내일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만 대충 먹었으니 설거지 할 것도 몇 개 없다고 저보고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서 이러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주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너는 거길 왜 가 있냐면서 피곤할 텐데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를 도와야 하나 가서 쉬어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는 저보다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이 더 불쌍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 보니 누가 봐도 갈비찜을 먹고 남은 뼈들이 싱크대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하기엔 조금 생소한 메뉴가 있으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냥 평소에도 집 반찬으로 갈비찜을 드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죠. 설거지 다 끝내고 나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 있었는데 저도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갔더니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 전부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불 깔아놓은 손님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자고 있는 방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몇 시인가 봤는데 새벽 5시 반밖에 안 됐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제 팔을 휙낚아채면서 애는 더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쉬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어제 남편보다 훨씬 더 늦게 퇴근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다가 말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떡국을 저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하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김가루도 좀 준비해놓고 옆에서 저보고 달걀지단 좀 만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더니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흰자랑 노른자 따로 하면 예쁘긴 하겠는데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 모양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그냥 더 번거롭게 하시려는 생각이 뻔히 보이긴 했지만 별말 안 하고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떡국 준비 다 끝내니까 7시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직 방에서 나오시지 않고 계셨고 저도 붕 떠서 뭘 해야 하나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나머지 준비 혼자서 다 해놓고 깨울 테니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세상 모르고 방 안에서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감기만 한 것 같은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다 뜨니 9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깨워놓고 먼저 밖으로 나가니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제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저녁 때웠을 때 온 가족이 먹었다던 갈비찜은 상위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딱 가운데 김치 잘라놓은 거 1개와 아침에 저와 같이 끓인 떡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불 정리한다고 저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는 제 자리 아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정해주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떡국인데 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제 앞에 놓인 그릇이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고 참고 참으며 화를 죽이고 있으니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곧 식사하러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슬쩍 남편이 먹고 있는 걸 봤는데 남편은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고기가 2~3점씩 올라갈 정도로 잔뜩 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던 이유를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고기 한 점 없는 떡국을 김치로 억지로 삼키고 있다가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너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제 떡국에 떡 말고 건더기가 너무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이면 좋았겠다고 만두 혹시 있냐고 빈정대듯이 여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의도를 눈치채신 건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시다가 저보고 만두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편이죠. 집에 냉동만두 좀 사놓은 게 있는데 좀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그래? 만두 좋아하는지 몰랐네 하고 제 반응을 쉽게 받아넘기시더라고요. 역시 제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상황 돌아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화가 무척이나 났지만 남편도 얼마나 거기서 조마조마했을까 싶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했어요. 그 뒤로 시가에는 따로 안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날이었어요. 휴가가 짧아서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월요일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오라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며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하시더군요. 대번에 저 일 시키고 싶으시다는 걸 눈치챘어요. 토요일 아침에 시댁에 가니 정말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업소에서 쓰는 초대형 양은 다라이 아시죠? 한 3살박이 아이 정도는 씻길 정도의 크기로 된 양은 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어머님 만두 가게 차리시게요? 하고 말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않겠니 하면서 명절인데 이웃들도 좀 나눠주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저 하나 일 시키기 위해서 밑준비 이만큼 하신 수고도 보이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저 뿔난 거 눈치채고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하니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만두를 저 혼자서만 한 200개쯤은 만든 것 같아요.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있으니 속이 상했는지 괜히 남편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른 일 시키시면서 저한테 거의 다 몰아주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만두를 넣고 떡만두국을 끓였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물면 묵은 마시고 만두만 빚어댔으니 저도 허기가 지더라고요. 지난번 떡국에서 당한 게 있어서 제가 상 차린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쉬시라고 했어요. 입 빠진 그릇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넉넉하게 만두를 담고 상을 차렸어요.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후다닥 일어나시더니 만두 빚은 거 소분해 놓은 것 몇 개를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이웃들 드리고 오라고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아직 점심 식사 안 한 분들도 있을 테니 식사 전에 드려야 먹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갖다 준다고 저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꼭 제가 가야 한다는 말에 남편하고 둘이서 나와 이웃들 몇 분한테 만두 빚은 거 몇 개를 나눠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안을 휘 저어보니 제가 분명히 상 차릴 때 담아놓은 만두 10개는 온데간데였고 꼴랑 옆구리 터진 거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손수 제 그릇을 들고 만두를 다시 덜어놓으신 거죠. 시어머니한테 만두가 많이 줄었네요? 라고 한마디 따졌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욕심이 참 많다고 내일이면 신은혜도 올 건데 신은혜는 입도 아니냐며 어떻게 저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하냐고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그 길로 제 그릇 들고 일어나서 그대로 냄비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냅다 주워 담았습니다. 온 식구가 저희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만두를 적당히 다 담아서 시어머니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니 저희 집 가서 혼자 먹을게요. 만두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면 남편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만두국도 끓이고 몇 개는 찌고 해서 혼자서 만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고 일회용 지하철표 끊으면 500원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거 아냐며 씩 웃으면서 별말 안 하고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쪄놓은 만두를 한 개 집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잘 참아줬다고 안 그래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없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막아줄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화가 다 풀리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신은혜는 특히 신우 남편이 만두를 안 좋아해서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네요. 시어머니도 딱히 만두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시아버지 혼자 요 며칠간 삼시세끼로 만두만 드시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만두 이제 못 먹겠다고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이기지 못했지만 남편 하나만큼은 잘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시어머니하고 재밌는 사건이 있으면 사연 하나 더 보내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